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까치가 그렇게 울더니만 반가운 손님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된 사람처럼 까치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 박씨를 물고 오진 않았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혼자 진행하는 동안 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었다. 근데 오늘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래요? 예. 네. 제가 봤을 땐 되게 잘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냥 쭉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제가 김성훈 기자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네. 좀 약간 섭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은 웃음꽃 만발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도 누군가에겐 역사적인 하루로 기록이 되겠죠. 이덕실 씨는 오늘 환히 웃는 날로 아마 기록이 될 텐데 네. 매일매일이 누군가에겐 역사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서 보는지 그리고 좀 더 미래에서 보는지에 따라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학교 다닐 때 무슨 탑 이름 외우는 거, 네네. 왕 이름 외우는 거, 요것 때문에 역사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조선왕도 어려운데 고려왕은 정말 못 외우죠. 그러니까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다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그 뒤에 다 모르고. 그죠? 그다음 뭐지?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역사가 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오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뉴스는 역사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1일 수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로 알고 있다로 시작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이분의 어깨를 보며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혼자 홀로 오프닝부터 진행을 해야 했다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텐데 사실 고개만 돌려보면 이분의 어깨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 말씀 전하면서 우리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덕실 씨 고별 방송 아니죠? 이제 오늘 모놀로그를. 전에 없는 이런 상기된 표정. 그러니까요. 일주일 만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 사실 처음 진행하신다고 하실 때도 상기된 표정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점차 수척해지시더니 오늘 좀 낯빛이 많이 좋아진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어쨌든 김성훈 기자와 엄청난 브로맨스를 뽐냈다는 후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집착이 더 심해지겠네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을 잘 좀 메고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보고요. 김성훈 기자의 설명을 좀 듣도록 하죠.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보여주세요. 7.6이요? 붙어 있네요. 7.6? 시력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7월 6일. 지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아, 좀 네, 심각한데요. 7.6이면 네,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네. 우려도 많이 나왔었는데 해외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후 1시 5분쯤 멕시코 서부에 있는 미초아칸주 플라시타 데모 렐로스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앙을 북위 18.367도, 서경 103.252도로 측정을 했는데요. 멕시코 시티를 기준으로 하면 475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이라고 합니다. 진원 깊이는 15.1km로 관측이 됐는데 향후 정밀 측정을 통해서 조금 변경될 소지는 있고요. 네. 당초 이날 지진 규모는 7.5로 발표가 됐다가 후에 7.6으로 수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국립지진청은 7.7로 또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지진도 지진이지만 또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쓰나미거든요. 쓰나미요? 네. 쓰나미에 관련된 발생 경고도 나왔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고센터는 진원 300km 이내에 위치한 해안가에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네. 지진 발생 주변 지역에서는 최대 82cm 수준의 해수면 변동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주변에 있는 콜롬비아라던가 코스타리카, 에콰도르나 엘살바도르 같은 주변 임적국 해안에서도 최대 30cm 높이의 쓰나미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센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저 정도 되면 여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네. 멕시코 지진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세게 와서 이미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하신 부분이 좀 정확한 게 실제로 지금 멕시코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네. 전해지는 게 특히 멕시코 시티 시민들 사이에서
왜 하필 이날 지진이 일어난 거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이 어떤 내용인가 하고 보니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38명의 사상자를 남겼던 규모 7.1의 지진이 바로 5년 전 이날 일어났기 때문에 어머, 웬일이에요.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이고 네.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날 낮 12시 19분에 지진 대피 훈련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멕시코시티에서. 네. 훈련을 종료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 실제로 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랐겠네요. 네, 이거 뭐 거의 뭐 아연 실색할 만한 내용이죠. 네. 멕시코 당국은 일단 인명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혹시 모를 여진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요. 또 주 멕시코 주한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민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뭐 많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은 없었는데 제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집만 3천 채가 넘게 붕괴를 아이고.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의 경우에는 또 지원이라도 제대로 될 텐데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복구는 할 수 있을런지 참 걱정인 상황입니다. 저 규모가 7.1인 것과 7.6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도 천만다행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게 훈련을 한 그날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몸에 좀 배어 있는 부분들 혹시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하필이면 오늘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필이면이 아니라 다행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명 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명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집계가 덜 돼서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지금은 수습하기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 집계가 다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7.1 강도 때보다는 피해자 수가 좀 적게 나온 게 대피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고.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네네.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음. 사실 강도가 7이 넘어가면 네. 이게 느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도심의 기준의 경우에는 보통 뭐 지진 강도 6에 대충 맞춰져서 건축법이 시행된 경우도 네네. 있고 만약에 우리가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벌어지는 지진이 벌어진다고 하면 제대로 대비는 돼 있나?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신라 시대의 기록을 보면 좀 강한 지진이 있긴 했었습니다. 뭐 집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졌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담이 무너졌다. 네, 돌담이 무너질 정도의 이 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진도가 얼마 정도일 네.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일본 같은 경우에 150년, 200년, 250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한 지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더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지진이 있을 때 다르게 보자면 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큰 인명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위험할 수 있겠다. 예.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조기 경보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지진도 그렇고 네. 그 쓰나미 경보도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다른 방송에서 제가 관련된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오네요. 네, 그런데 네. 우연히도 정말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그 경우에도 제가 언급했었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막 약간 흔들린 걸 느꼈습니다. 방송 진행을 계속 하실 겁니까? 중단하실 겁니까? 이 테이블 아래 숨으실 겁니까? 혹은 바깥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일단 나가시겠습니까?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진행할 수밖에 없고 다들 이게 뭐야 하면서 방송을 그대로 가요. 진행. 네. 보통 그렇잖아요. 네. 예전에 그 포항 지진이 있을 때 저 느꼈거든요. 그 지진에 흔들리는 걸 저 느꼈었어요. 그때 네. 방에 앉아 있다가. 근데 그때도 뭐였냐면 이거 뭐야? 지진인가?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놀라서 그렇죠. 놀라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서울이니까 이게 심하진 않았었잖아요. 책상 아래 안 날려한다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아. 원칙이 책상 아래 숨는 겁니다.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알아요. 맞아요. 꼬마들은 아는데 사실은 그런 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있고 바로 그 지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아이들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진이 나면 일단 아래 숨고요. 과거에는 화재 경보가 울리더라도 바깥으로 피난을 안 갔어요. 이거 뭐야? 가짜겠지, 뭐 실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맞아요. 요즘은 설령 가짜라고 하더라도 일단 아이들, 나가야죠. 학생들은 네. 무조건 밖에 나가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 우리가 가지고 머리로 아는 것과 다르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장난이었을 수도 있고 오작동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대응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투덜거리면서도 일단 책상 아래로 숨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집 꼬마는 그 지진 훈련 같은 거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보여줘요. 엄마 잘 들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선생님 말이 법이잖아요. 네, 어릴 네.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이들보다 이 느슨한 어른들이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예. 아, 멕시코 지진 네. 빨리 복구가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부디 자, 큰 피해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 연금 개혁. 저 맨날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요. 네. 맨날 나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또 위기감이 네, 그러니까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점차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기회 통해서 조금 더 위기감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유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키워드를 네. 좀 가지고 왔는데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오는 2060년에 국내 총생산 대비 140%를 네.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GDP 10% 수준의 지출 삭감이라던가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의 개혁이 필요하고 기초연금도 수혜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수준을 높이는 식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OECD는 보통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이라던가 정책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보고서에서 이제 한국 관련 내용이 나온 겁니다. OECD 측은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그렇죠. 지적을 하면서 204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 일본보다도 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OECD는 한국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0% 수준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낮은 편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가파르게 좀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에서도 네.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또 기초연금과 관련돼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야당에서는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자. 여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네.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OECD에서 보기에 이렇게 가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연금을 받는 시기는 좀 늦추고 내는 시기는 좀 길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이 얘기를 하면 표가 떨어지는 정치권에서는 쉽게 입을 뻥끗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문제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연금이라는 건 뭐 국민들이 모두 관심 있어하는 그렇죠.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미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2055년이 지금 마지노선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쌓여 있는 국민연금의 금액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모두 전망하고 있고요.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1990년대 출생자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지금 뭐 한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건데 그러네요. 이 상황 안에 마땅한 대안을 고안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슈라던가 뭐 견해가 충돌을 하면서 차일피일 조금 미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그래도 좀 거론이 되는 방법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걷어들이는 금액을 높이고 네. 그리고 수령하는 나이를 좀 늦추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급여나 우리 수입에서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을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지출한다면 네. 이게 좀 상향될 수 있다는 거죠. 점진적 상향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11만 원을 내고 내년에는 12만 원이 나고 그리고 이제 급여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국민연금을 약간 더 정률화해서 더 내는 방안이 있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정년퇴임 이후 뭐 61세 뭐 이때부터 전후로 네. 해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좀 시스템이 개선이 된다면 뭐 65세 그렇죠. 내지는 70세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 수령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건 아니냐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인데 문제는 기수령자들에 대한 어떤 좀 차별이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왜 더 내고 우리 수령 왜 늦게 해야 돼? 아무리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지만 이런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매조지하느냐 어떻게 네. 좀 화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더 많이 낸다면 차라리 좀 더 빨리 받거나 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 같은 두 가지 경우는. 전제 조건이 사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더 많이 내고 늦게 수령하는, 더 많이 내고 빨리 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똑같이 내고
뭐 더 늦게 받고 이런 것도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투데이잡 3.0 진행하면서 다행인 게 우리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 소장님이 네.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런 데서 이제 언급되는 뭐 언제부터 이대로 가면 언제는 이제 네. 못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기준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맞습니다. 대책 마련 분명히 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연금개혁 관련된 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가 뭐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연금개혁에 관련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걸로만 지금 20년 가까이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진전이 되거나 그렇죠. 개선이 된 건 없거든요. 이렇게 또 눈 깜빡하면 20년이 흐르는 거고 맞아요. 당장 국민연금이 고갈될 시기가 또 목전에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의 연금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때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있었죠. 네네. 그때 폭풍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개혁을 안 했다면 네, 맞습니다. 지금만큼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텐데요. 네. 이건 좀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은 기금이 고갈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쌓아놓은 금액들이 없어진다는 거고 그럼 고갈되고 나면 김성훈 기자 아기가 자라서 내는 돈을 그때 고령층이 받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래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좀 더 현실적인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연금과 관련된 비슷한 제도들이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표를 주자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하면 네.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듣기에 달콤한 말만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고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희도 그냥 할수 전부 다 있어요. 1억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네. 실현 불가능한 거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뼈를 때리는 말을 하기도 해야 되고 들을 때도 필요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계선상에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 것인지 네.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요. 녹색 분류책. 네, 녹색 분류 체계. 네. 쟤는 뭐예요? 녹색 분류책이 사실 조금 진지한 내용이긴 한데 네. 약간 네.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제가 뭐 가수 녹색지대 과거에 좋아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녹색 분류체계가 이제 네. 환경부가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 분류체계 이른바 그린 텍소노미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현 정부가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 수단으로 원전을 강조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녹색 분류 체계의 원전을 포함하는 내용은 그간 뭐 예정된 수순으로 알려져 네. 왔는데요. 네. 최근 유럽 연합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도 했지만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하면서 우리도 원전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할 개정안이 초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네. 초안이라고 뭐 강조한 이유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안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다만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한다는 방침은 바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활동이 친환경인지 이런 부분을 좀 규정한 국가 차원의 기준인데요. 녹색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기도 해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녹색 투자 대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뭐 지원 사업 내지는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기 때문에 투자 지원과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래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린 텍소노미 이제 대선 때 아느냐 모르느냐로 네. 우리가 그린 텍소노미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네. 어쨌든 저기에 들어간 산업은 네. 국가에서 자금도 저리로 대출해주고 맞습니다. 지원도 해주는 거니까 네. 근데 원자력의 경우에는 과연 저게 탄소를 줄이고 네. 뭐 친환경적인가 이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죠. 네. 거기다가 추가로 그런 어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렇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원전은 좀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존에 워낙 또 파이가 크고 네. 이미 이제 국가 기반 산업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식의 어떤 투자할 때 있어서 그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했었던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을 네. 좀 밀어주려는 네. 의도였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제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맞습니다. 네. 원자력의 경우에는 탄소가스가 나오진 않지만 네.
폭발할 수 있잖아요. 위험성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폭탄 같이 네. 이렇게 터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네. 문제는 이렇게 유출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연료봉을 쓴 다음에 그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것이 어떻게 어디다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냐에 네.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합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급적이면 지진이 나지 않는 층 깊은 곳에다 땅에다 묻자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도 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바깥으로 외국에서 처리를 좀 맡기는 식으로 가게 돼요. 일부는 이제 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가 있냐면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일의 고민은 내일에 내가 독실이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 나 오늘 잘래. 그런 것처럼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일의 원자력 그 폐기물에 대한 고민은 우리 후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약간 지금 좀 뒤로 미루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조예요. 머리만 묶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나? 그렇긴 한데 네. 또 제가 약간 좀 두둔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 인류 사회에서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계속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이걸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시작한 이유도 당연히 그 러시아 발이지만 맞아요.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추워지고 더워지고 하면 죽는 사람들이 심지어 생긴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게 정말 중요한 게 한 20-30년 안에 정말 우리가 탄소 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말 세계적인 어떤 인류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은 잘 우리가 진행하면서 잘 이렇게 감시의 눈을 좀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면 일단 뭐 한 50년 정도 뒤로 일단은 좀 밀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영원히 원자력 발전과 함께하자 이런 의미보다는 네. 일단은 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좀 도움을 아. 받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재료가 더 중요하니까 네. 원자력은 폭발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사실은 안전하게만 잘 관리되면 그런 폭발 사고의 위험 혹은 유출 사고의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정상인데 우리가 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쏙쏙 피해가면서 사고가 나긴 났었다는 거죠.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버는 거네요. 네, 새로운 에너지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네. 시간을 버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논외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고 사실 이 부분도 공교롭게도 제가 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한 네. 방송을 찍은 게 이제 오늘 또 나가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재차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네요. 3번 했어요, 3번. 네, 네. 좀 신기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인류가 일단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 핵분열은 좀 넘어가고 핵 융합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게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걸 하자라는 주장인 거고요. 그걸 무조건 또 안 돼. 몰라 나는 원자력 발전소는 무조건 반대고 안 된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재원쌤이죠. 우리 김재원 강사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 없이 네, 천추태우 편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네. 거의 천추태우 이야기 안 했어요. 네. 한 주 만에 끝날 줄 네네네네. 알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진짜 지난주엔 저번 한 주 만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저도 시작 전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네네. 저도 사실 한 주짜리로 준비해 온 거였는데 네, 앞장 한 장 했더라고요. 앞장 네. 한 장.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역시 네. 중심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네. 하지만 저는 즐거웠습니다. 네, 뭐 중심을 잡아줘도 선조는 한 달 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같이 흔들어. 세 명도 같이 흔들어. 저기 나가가지고 네네. 듣다가 벌써 끝날 시간 됐어요. 그래서 방송 시간 넘기고 이게 방송 사고인 거예요.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 요거는 한 3주 갈 것 같은데 넘길 수도 아니, 있어요. 오늘을 끝낼게요. 아, 무조건 끝내는 네, 걸로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요런 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천추태우를 제가 모르는 이유가 뭐였나. 네. 네.
고려사를 네. 제가 생각할 때 한 더 단원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맞아요. 잘 안 배워요. 근데 고려 굉장히 멋진 나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뭐 관점에 따라서. 근데 네. 이제 다른 나라죠.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게 역사에는 시기 구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기를 네. 구분하는 거고 그 네, 전에는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요즘에는 그런 구분법은 잘 안 씁니다만. 근데 나중에 한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2022년을 네. 무슨 시기로 규정할 거야라고 네. 하면 저기 뒤에 세대들은 저희를 조선 후기로 기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 크게 다음에 달라지지 않았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그럼 어떤 바운더리에 있느냐? 아직도 조선 후기에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도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어떤 생활의 중요한 규범으로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리 경복궁 구경하면서 와 이게 우리지라고 느끼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개성 가가지고 이게 우리 지라고 잘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고의 네. 틀을 우리는 아직 조선에 머무른다라고 우리는 많이 달라졌다고 믿지만 후대에 보면 1000년 뒤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아직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아, 투데이 조선 3.0 이 정도. 조선 3.0. 조선 삼촌이 걔 있느냐 뭐 이런 거. 아, 근데 제가 오늘 왜 그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 고려는 조선과 좀 다른 윤리의 그렇죠. 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회 질서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네. 둘은 무조건 묶을 수 없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이성계가 고려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네. 연속성상에 있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무슨 어떤 국가기관 이런 걸 설치했다는데 보면 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 기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면면히 살펴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그럼요.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고려사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좀 적게 배웠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되게 다른 매력의 오,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질서도 굉장히 다른 국가고 우리나라 이름을 코리아라고 그쵸. 부르는 것도 고려 때문인데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북공정에 대항하라고 하지 말고 애들한테 상고사를 많이 가르쳐. 뭘 알아야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는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논리를 모르고 있으면 정확하네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역사 공부들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면 정치인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집어넣고 학생들한테 해요. 그럼 아이들이 자라난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당연히 이거야 라고 하면서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독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노래가 전부 다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진실이냐를 떠나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랐다고 해요. 일본에서 청소년들이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그냥 똑똑 문제를 하면은 야 너 세동실록 지리지 아니하고 몇 회쯤까지 다 알잖아요. 어떤 이렇게까지 다 아니야. 사실 교육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요즘에 뭐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리더십들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 고구려의 걸크러쉬가 네.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천추태훈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네. 원조 걸크러시다. 금수저라고 하기에도 그 윗단계잖아요. 금수저보다도 훨씬 더 네, 아이야죠. 예, 다이아 수저. 다이아 수저잖아요. 그 정리를 한번 저를 위해서. 다시 정리요? 처음부터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데. 네. 네. 요거는 1분 컷으로. 1분 컷이요? 네, 1분 컷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주관계 저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뭔지 네. 아시죠? 일단 그러면은 잠깐만요. 고려의 왕을 다 읊어야 되는데. 태정 문단세 아니죠, 이거? 이건 아니에요. 태조. 네. 그다음에 이제 해종, 정종, 그다음에 광종, 네. 경종, 성종, 목종, 현종으로 가는데 여기 이 8개의 왕, 8명의 왕의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네. 왕건의 손녀. 네. 손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아까 전에 이제 그 해종부터 광종까지는 큰 이제 오빠들. 네. 큰 아버지. 네. 큰 아버지들이고. 네. 경종은 남편이고. 그쵸. 성종은 오빠고. 목종은 아들이고. 네. 네. 그 뒤에 나오는 현종은 이제 조카죠. 네. 내 그럼 주변이 전부 다 다 왕이에요. 어. 다 왕인 사람. 내 주변의 그다음에- 남자는 기본 한 반은 왕이었던 여자. 네. 그리고 이때는 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계라고 하는 게 여기는 이제 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가 쪽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외가도 아주 잘 나가는 집안, 이제 황주 네. 쪽, 그러니까 지금 황해도 지역이었는데 원래 이 이야기도 원래 하고 넘어가면 좋은 날, 광종 시기에 네. 대숙청, 피해 숙청의 시기를 한번 겪어요, 고려가. 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네,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역 호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드라마 생각났어요. 보보경심이라고. 네, 이지혜 씨 나오는 광종. 네. 그때예요. 그게 왕소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입니다. 그때. 딱 그때. 네, 이준기 딱 씨. 그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준기 씨. 그분이 광종이거든요. 네. 그때 그 광종이 큰아버지니까 큰아버지한테 숙청당하지 않은 아, 되게 유일하게 있는 집안인 살아남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광종의 아들이 경종이거든요. 네. 이 경종에 이 집안에서 2명을 시집 보내요. 2명을 시집 보내요. 아, 이때는 자매를, 이게 그죠? 자매죠. 아, 자매를. 이때는 뭐 이게 그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은 아닙니다. 근친상간이다 뭐 이래서 욕먹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고려는요 근친상간에 굉장히 유해요. 어, 관대했었던. 네, 관대합니다. 이게 삼촌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네, 삼촌까지는 그게 되게 이상한데. 이게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유교거린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천년 뒤에 보면 조선 후기. 네.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네. 있다. 어. 이게 오히려 근데 이거는 왕족들 사이에서는 요게 삼촌까지는 그냥 허용이 되거든요. 그게 네. 사실 고려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유럽만 가더라도 맞아요. 뭐 합스부르크가나 이런 데들은 이집트도 오빠랑 해요, 그냥. 오빠랑 결혼을 해요. 이집트가 특히나 이렇게 피를 네네네네. 자신들이 이렇게 계속 그 보존해야 신의 피를 된다는. 한다고. 네네네. 물론 이제 그게 의학적으로나 그럴 때는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건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밝혀졌지만 사실이지만. 이때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일단 조선의 관점에서 이 근친상간이 고려 왕실의 근친상간이 아 저런 금수 같은 이렇게 보이겠지만 네. 고려 입장에서는요 조선의 그 왕실의 결혼이 와 어떻게 저렇게 뿌리도 없는 애들이랑 왕실이 결혼하지 이렇게 느껴질 저 거예요. 바깥에서 우와. 저걸 데리고 올 수가 있어 네. 이렇게 하면서. 오. 근데 이 무릇- 왕실이 네. 그러면은 이성계의 나라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이렇게 다 거죠. 희석되는데. 고려에서.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결혼하는 중에서도 정말 메인스트림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제 이 집 아닌 건데 이 네. 집에 이제 2명이 네. 시집을 갑니다. 경종에게 한 남자한테 한 남자 아내가. 경종에게 한 사람이 이제 헌해왕 예. 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천추태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헌정왕후라고 하는 헌해왕후의 천추태후의 여동생도 경종이랑 결혼을 해요. 복잡한데 이렇게 네. 되면. 이제 시기순으로 가겠습니다. 쭉 시기순으로 결혼하고요. 얼마 안 있다가 이 천추태후는 경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목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근데 헌정왕후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 경종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어요. 26살에 죽거든요. 오. 자, 26살에 죽었습니다. 이제 천추태후와 헌정왕후는 그때 나이가 18, 17이에요. 아, 못 자라고요.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래, 왕비인데? 그렇죠. 이것도 조선의 아, 나 관습인 유교걸.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아, 나 유교걸. 조선에서는 네. 왕과 하룻밤이라도 동침을 하면 평생을 네. 혼자 살아야 만나서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고려 때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합니다. 아니 18살인데 어떻게 평생 혼자 네. 살라 그래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중혼까지 가능했어요. 중호님 재혼까지. 재혼이죠, 재혼. 오. 근데 이 고려사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고려사는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이 쓴 역사서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재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바람 배울 났다고요? 때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통이 바람 아니잖아요. 났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네. 아, 성리학적 관점에서 그래서는 이게 사통이 되는 거죠. 아, 바람 난 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네. 그리고 결혼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는 써놓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남자친구라고 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표현한 게 거죠. 근데 아마 추측컨대 양쪽 다 헌해왕후 그러니까 천추태후 그다음 헌정왕후 둘 다 결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자식을 낳습니다. 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리학적 표현이라면 사통에서 낳은 아들이고 고려시대 관점에서는
재혼해서 낳은 그렇죠. 아들이 정당한 되는 아들인 아이들인 거죠. 둘 다. 네. 근데 아까 천추태후는 왕과 경종이라는 왕가의 사이에서 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미래의 목종이 될 그렇죠. 근데 이때는 한 살이었어요. 한 살.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죠. 네. 왕이 되지 못할 살이. 고려는 원래 형제 상속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형제 상속. 지금 아랍처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종의 사촌 동생이었었던 성종이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성종은 여기 다 근친이니까 성종은 천추태후의 오빠예요. 네. 아,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왕씨끼리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촌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네네네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네네. 네. 그냥 천추태후의 오빠가 왕이 된 거예요. 헌정왕후한테도 똑같이 오빠인 거죠. 네. 근데 이름이 성종이에요. 느낌이 성종. 좀 오지 않습니까? 성종. 아, 이게 보통 성종이라는 왕은 굉장히 유학적인 색깔을 강하게 띠는 아. 유학적인 나라로 왕실의 기틀을 닦은 왕들을 보통 성종이라고 나중에 붙여줘요. 굉장히 아. 좋은 거라면서요. 성종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인이 가장 좋고 뭐 그다음 성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성종은 조선의 성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이거든요. 이 고려의 성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고려 시대의 어떤 정치 시스템을 유교적 관점에서 완성시킨 왕이에요.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고려는 불교의 나라잖아요. 아, 그렇죠.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그렇습니다. 그 두 개의 어떤 그런 조화가 굉장히 아름다웠었던 나라인데 성종은 유독 불교나 다른 도교나 이런 것보다 유교적인 것에 조금 무게추가 조금 실렸었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랑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네네. 북방에 있었던 당시 이제 거란이나 이런 애들이랑은 네. 적대 관계를 맺고 이제 이런 왕인 거죠. 자, 유교적 관점에서 그 전에 이 여동생들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모습이 어때 보였겠어요? 별로였겠네요. 그때 조선의 관점이랑 비슷하게 보였을 아, 거죠. 성종 입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 이 천추태후와 헌정왕후의 연애를 방해합니다. 오빠가. 그래서 이미 하고 있고 애까지 있는데. 이때는 애가 없었어요. 네. 아직은 애가 없었을 네. 때요. 그러니까 오빠들은 다 그런가요? 약간 그럼요. 그런 게 좀 네, 있죠. 여동생이. 네. 동시에 저는 오빠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아, 저도 뭐 여동생이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있는 건 아닌데. 네네네네. 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 둘을 유배를 보내요. 떼나요? 네, 유배를 보냅니다. 네, 딱 네. 뻔히 보입니다. 네. 아니 아빠도 아니고 오빠가 막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더 끌어오르거든요. 네. 더 사랑에 빠집니다. 해본 사람처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10대들이 이상한 연애를 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방해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한마디 하면 네. 하다가 돌아온대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게 막으면 더 하려고 하는. 진정한 사람처럼 맞아요. 느껴져서. 저 친한 언니는 머리를 깎았는데 담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랑이 더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천추태후와 연애를 했었던 그분의 네. 이름이 이제 김치양. 김치양이라고 하는 잘못 읽으면 여성 같아요. 그렇죠. 네, 양이어서. 거기다 이분은 이제 천추태후의 외가 쪽의 친척이에요, 이분도. 아. 네, 이분은 그냥 원래 그래요. 네, 그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이름이 김치양이라는 게 중요해요. 김씨라는 거. 네. 김치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헌정왕후 여동생의 남자친구는 왕욱이라는 왕씨네. 삼촌이에요. 왕욱? 삼촌. 삼촌이랑 사귀어요. 근데 이 왕욱이 누구냐? 왕건의 아들입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좀 충격적이긴 하다. 당시에도 어느 정도는 좀 아주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신라는 더 심했거든요. 아 그래요. 신라는 더 심했으니까. 아, 삼촌이랑 연애를 그때는 하는데. 이제 골품제 네. 그 안에서 진골 성골들끼리는 오히려 더 거기에는 더 피가 섞이는 거 더 싫어하죠. 아,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계급이 되어 있으면 그럼요.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죠.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그럼요. 때. 네. 어쨌든 그래서 왕건의 아들과 사귀었어요. 네. 네. 근데 왕건의 아들이니까 나이가 조금 있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유배를 보낼 때. 네. 이 성종이 이 왕욱과 김치양을 유배 보내는데 왕욱과 헌정왕후 사이에서는
이미 배에 아이가 아이가 있었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왕욱이 유배를 갈 때 삼촌을 유배 보낸 거죠. 삼촌을 유배 보낸 거죠. 네. 세상에. 예. 충격에 아이를 출산하다가 헌정 왕후는 죽어요. 어떻게? 어이구. 그래요? 네. 출산하다가 근데 아이는 나왔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대량원군이라고 불러요. 대량원군. 네. 아빠는 유배가 있고 네. 네. 엄마는 돌아가. 엄마는 돌아가셨고. 죽었고. 어떡해. 근데 이제 성종 입장에서는 이 남자 친구들이 미웠던 거지 네. 여동생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다음 여동생의 아이니까. 아들이니까 어떻게 조카잖아요. 네. 됐다 키웁니다. 오. 성종이. 그치. 왕실에서 그냥 됐다 키워요. 근데 얘가 이제 점점 대량원군이 크면서 이 성종을 보고 아빠라고 불렀대요. 사랑으로 키운 거죠, 정말 성종은. 그래가지고. 성종은 아기가 있었나요? 있죠. 자기 아이도 네네네. 있고. 근데 이제 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애매해. 지금 훈훈한 건지 약간 이게 조금 잔인한 건지 잘 네,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종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빠가 아닌데 네 아빠 따로 있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보내줍니다. 아. 왕욱한테. 왕욱한테 보내줘요. 이게 화해의 어떤 제스처 같은 이제 취한 거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왕욱도 죽습니다. 나이가 많았으니까일 수도 있겠네요. 그 네네네.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고아가 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종도 곧 죽어요. 그럼 어떻게? 네. 그럼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느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천추태후와 경종 사이에 있었던 그 장자가 아이가 있었으니까. 네, 18살이 됐어요. 벌써 18년 네네네, 지난 18년 겁니까? 지난 거예요, 이 사이에. 네네. 예. 그래서 이 목종이 왕위에 오르고 네.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왕의 엄마네요. 18인데 뭐 협정을 해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천추태후에 대해서 권력욕을 얘기하고 그렇죠. 있군요. 여자 주제에 그 조선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네. 여자 주제에 권력을 탐했었던 여성. 지금 아들이 18살인데 섭정까지 하는 그리고 욕심쟁이. 여기에다가 더하기 김치향이라고 하는 전 남자친구죠. 왜냐면 성종이 그때는 유배 보냈었으니까 네. 이분을 불러드립니다. 다시. 어. 이제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세력이 필요했겠죠. 네, 그래서 불러드리고 천추전이라는 곳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천추태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네. 아, 네. 같이 살아요. 네네네. 아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다 본다면 문제될 것도 없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네. 별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강제 이혼 당했다가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당연히. 불러드린 그리고 거예요. 아들이 그랬겠지. 어머니 네네네. 사랑하는 분 모시고 와서 네네네. 하십시오. 그러다 모르죠. 그렇게 모르죠. 아닙니다. 목종은 남자친구인 김치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천추태후와의 엄마와의 관계는 좋아요. 오. 엄마와의 관계는 좋아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이제 천추전에 생활하다가 아이가 나옵니다. 후사가 나왔어요. 나중에 네. 한참 후인가요? 얼마 안 있다가 목종이 이제 지금 제위한 다음에 제외하고 있는 중에 네. 그럼 나이가 꽤 많으실 텐데 한 36, 37. 목종이요. 아니 그 천추태후. 천추태후. 그럼요. 이제 천추태후도 이제 나이가 먹은 거죠. 그렇죠. 근데 김치향과 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은 김모모 씨겠죠. 김씨예요. 네. 아, 그렇지. 네. 김씨예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고려는 왕씨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치향과 천추태후가 목종 다음으로 이 김씨를 왕을 시키려고 합니다. 약간 그건 안 이거는 되지 않아요? 네. 지금 관점에서는 안 돼요. 네. 그땐 그게 또 돼요? 어, 통이 다른데? 사실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실패한 정변이니까 네. 이걸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을 먹었다면 아까 제가 이 처음에 그래서 천추태후의 가계를 얘기했었던 게 그 때문인데 천추태후의 가계는 미친 듯한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네. 고려시대의 여성이라고 하는 건 상속이나 이런 거에서 전혀 남성과 똑같죠. 아, 그러네요. 균등하게 봤거든요. 이게 네. 차이가 없어요. 아마 노렸다면 이걸 그대로 노렸다면 왕시성을 하사했을 겁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했어요. 아니면 양자를 넣던가 조선시대 뭐 그랬을 수 있죠. 방식이라고 아니면 한다면. 그냥 나중에 이 김치향한테 왕시성을 하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도 가능한. 그러면 자식이 왕씨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거 욕심을 냅니다. 그때 목종이 크게 반발하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심지어. 왜냐? 목종은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면 어차피 후사를 후사가- 이을 수 없어. 없어요. 부인이 있는데 기록에 남성과의 관계에 더 집중했다고. 네네네 애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그렇죠. 사람들이 평단의 그 평가가 아니 영화라고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반전은 너무나 넣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다는 이런 거잖아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조선시대 성리학자 입장에서는 그 남성과의 관계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고려시대는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네,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고려사 얘기할 때 네. 김지원 선생님 표정 이렇게 관대한 거 아니 근데 그럴 이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고려라는 나라를 우리의 지금의 시선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그 시절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네네네. 하긴 화랑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다양한 네.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 목종도 뭐 크게 엄마의 태클에 대해서도 별로 이게 같이 통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이제 그런 게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사실 딴 것만 해도 왕이 후사를 정해주는 건 중요한 거였는데 네. 그때는 그렇지도 않았었고 내가 그걸 하고 싶지도 않고 한 네. 상황에서는 자기가 후사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쵸. 왜냐면 동성애자니까 네. 게다가 근데 엄마가 동생을 낳아준 거예요.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고려 시대는 형제 상속이 네.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씨다른 그치. 씨다른 동생이죠. 그쵸. 배다른이 아니고 네, 시다른 씨다른 거죠. 동생이잖아요. 네. 동생 낳아주셨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가능하다. 성종의 영간에 아까 성종이 뭐라 그랬죠? 유학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유교 왕이죠. 네. 이 성종 영간에 급격히 세를 불렸었던 고려의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학자들이에요. 그렇겠네요. 유학자 집단은 이미 성종 때 세를 불리고 세를 있었다는 불렸었던 거죠. 음. 그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왕씨도 꿀이 없는 아니 것들. 그렇죠. 거니와 왕은 동성애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통이잖아요. 어쨌든 이 유학자들이 보기에는 남자친구 불러와가지고 왕의 엄마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자,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을 때 떠오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그 고아가 대량 됐다고 했던 원군이죠. 네. 왜냐? 대량 원군의 가게는 일단 다 왕씨니까. 왕건의 손자예요. 네. 왜냐? 왕욱이라는 사람이 왕건의 아들이라 아,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왕씨의 진짜 제대로 된 족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 천추태후와 김치양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배기가 싫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자기는 지금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을 시켜야 되는데 강력한 라이벌이야. 왕이 도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때 만약에 똑같이 한두 살이었으면 어렸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이미 장성했잖아요. 장성했죠, 이미. 그러니까 더 보기 싫었을 수 그럼요. 내 아이는 한두 살이야. 네. 근데 쟤는 이제 19살이야. 근데 19살인데 강력한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있고 네. 유학자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하면 권력욕이 있는 입장에서는 좀 싫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절에 보내버립니다. 대량 원군을. 네. 사찰에다가 그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조선보단 나은 게 조선은 죽었어요. 그렇죠. 아, 근데 그렇죠. 조선이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고려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불교 국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배층의 숫자가 워낙 적습니다. 적으니까. 그래서 네. 한 명 한 명이 아까워요. 그래서 죽이는 문화가 아니에요. 오. 심지어 정변을 일으켜도 안 죽입니다. 유배를 보내지. 역모를 했는데. 네, 죽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연관이 되어 있네요. 네네네. 근데 지배층 숫자가 적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피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약간 그 왕씨의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왕건의 나라가처럼 느껴져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딱 그 그럼요. 부분이니까 네. 그렇죠. 워낙에 가까운 그 친인척들이 지금까지 맞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상황들이 좀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었겠구나 싶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형을 시키거나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북유럽인데 거의. 네. 네. 그래서 유배를 보내고 자객을 보내죠. 아하. 네, 알겠습니다. 뭐 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사약을 줘 사살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문화는 아닌 거예요. 네. 왜냐면 워낙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으로 이 야.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대량 원군이 뭐 뒤에 붙여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오. 사찰에 있는 스님들이 숨겨줍니다. 땅을 파서. 어머 세상에. 네, 땅을 파서 막 숨겨줘요. 김치향이 자객을 보내는데. 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요. 야, 살아남습니다. 기구하다. 진짜 나중에 이게 왜 우리나라 그 영화계 인사들과 이 드라마 만드는 이 PD 작가님들이 왜 대량원군을 주인공으로 한 그러니까. 드라마를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고려사 공부가 짧아서 그래요. 이 고려사 사람 정말 드라마 같은 삶을 그러네요, 산 진짜. 사람이거든요. 네.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유학자들이 이 대량원군과 조금씩 커넥션을 갖기 시작해요. 공부. 그치. 왜냐하면 강력한 너무나도 이 왕 다음에 적통이 왕을 할 수 있는 적통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그렇게 되는 거죠. 대량원군을 중심으로 한 성종년간에 키워졌었던 유학자들, 네. 그다음에 목종과 이 천추태와 김치향을 중심으로 한 세력. 어. 요렇게 이제 팽팽하게 이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긴장 관계가 된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왕이 있고 이거를 생각하실 때 고려가 만들어진 지 아직 얼마 안 6, 됐죠. 70년 정도밖에 밖에 안 되지 됐기 않았다는 때문에. 거. 아, 심지어 지금의 왕은 아직도 네. 왕건의 손자예요. 그렇지. 아직도. 그러네요. 네네네네. 네. 저도 그런 비슷한데 말하자면 태종이 그렇게 네. 싹쓸이를 하지 않았으면 네. 위험했을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네네.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천추전에 불이 납니다. 야 갑자기요? 이거 뭔가 네, 뭔가 냄새가 있는 거죠. 네. 사료에는 김치향이 불을 냈다라고 하는데 네. 상식적으로 김치향과 천추태후가 굳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쭉 가다 보면은 결국엔 김씨 얘가 왕씨 사사하든 뭘 하든 왕을 받을 거기 때문에 별난이 있는 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량원군 쪽 측에서 불을 내고 사건을 냈을 거다라는 네.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죠. 아무튼 그 붙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 별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한 사람을 불러들여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강조라는 저 북방의 군을 갖고 있는 세력입니다. 네. 걔를 불러들여요, 그 친구를. 네. 근데 이제 강조가 쭉 내려오는데 멀리서 지켜봅니다. 누가요? 강조가 개성 바깥에서 네.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어디에다가 줄을 대야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쭉 보다가 군을 투입을 안 해요. 안 되겠구나. 쭉 지켜봅니다. 쭉 지켜보는데 흘러가는 게 네. 천추태후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바로 대량원군 쪽과 손을 잡고 목종을 폐위시키고 죽인 다음에 김치향도 죽이고 폐위시킬 것까진 뭐야? 네, 대량원군을 왕으로 만들어서 이제 옹립시키는 거죠. 왕을 만들고 그 왕이 바로 현종이 되는 거죠. 네네. 딱 1분 30초 남았어요. 네. 아, 네. 마지막이 되게 소름 끼쳤어요. 강조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그 강조가 했었던 걸 보통 강조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거란이 제2차 침입을 해요. 뭐냐면 거기 왕이 비웠으니까. 신하가 왕을 죽이고 새 왕을 앉힌 네. 사건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란이 그걸 물론 그냥 원래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쳐들어오는데 이때 현종이 이 대량원군이 현종이 된 거잖아요. 아이고 고생을 엄청 합니다 또. 저기 나주까지 전라도까지 내려가가지고 도망갔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도 왕권이 그렇게까지 강한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호족들이 문을 안 열어주고 막 그래요. 그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이겨내기는 합니다만 또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고초를 엄청 많이 겪었었던 사람이 이제 현종인데 네. 근데 역사에는 최종 승자가 현종입니다. 그렇죠. 왜요? 네. 왜냐? 이 다음에 고려의 왕들은 다 현종의 그 직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야 그럼 왕건도 왕건이지만 사실상 약간 느낌이 뭐가 느끼냐면 세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조 이후로는 거의 그쪽으로 맞습니다. 가는 거잖아요. 사실 왕건이 세웠다고는 하지만 네. 현종이 그 고생을 하고 결국엔 현종 이후로는 고려가 안정화되고 현종의 자녀들이 그렇죠.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천추태후를 기억하게 되는 방식이 네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현재를 지배하는 네. 자가 과거를 지배하는 법이니까요. 현종 입장에서도 천추태후가 안 좋게 느껴졌을 거고 아무리 이모라지만 그렇죠. 안 좋게 느껴졌을 거고 조선 성리학자들이 보기에도 천추태후가 안 좋게 좀 느껴요. 이상하게 보이니까 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천추태후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럴 수 있을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조선의 경우에 이제 같이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니까 김종서 장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 것도 요즘이나 그렇지. 그렇죠. 조선 내내 그럼요. 그냥 반역자였다면서요. 성리학자들과 사림이 보기에는 김종서는 상종 못할 상종 못할 사람이죠. 왕을 꼬셔가지고 그쵸, 조카를 폐위시키고 죽여버린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거는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마지막으로 현종은 정치를 잘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되게 고생을 한 거가 정치인으로 네. 봤을 때는 그럼요. 플러스였던 거죠. 그럼요. 경험이 그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습니까? 자기 신하들한테 쫓겨나는 경험.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라는 거를 굉장히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이 전쟁을 많이 겪어요. 거란과 사이가 안 좋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그 사이에서 이 군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러면서 군사, 정치, 경제,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슬기롭게 이게 좀 그렇게 해 나가죠. 시스템화를 만들어 나가죠. 오늘의 의미가 이건 것 같아요. 고려 앞부분이 어땠는지도 알았고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 거의 삼국지에서 유비가 고생했던 거 이상으로 했던 느낌이어서 현종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나중에 또 네. 이어서 우리가 네. 고려 전체를 또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에 강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보자 안 들어가고 보자. 지금까지 뉴스는 역사다 김정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